안녕하세요. 아파트 청소 용역 위탁 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 25년째 하고 있는 이미송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제 소개를 이렇게 한 줄로 했는데 청소 용역하는 여자 사장이라고 하니까 다들 갑자기 눈들이 동그라지셨어요. 용역이라고 하면 깡패 용역부터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뭐 사람 몰고 다니면서 깡패 용역하나? 그게 아니고 저는 청소를 하는 그런 청소 아줌마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성공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저는 이게 나온 게 아니고요.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역경이라고 하는 또 큰 쓰나미를 만난 이야기, 또 성공이라는 스토리 말고도 실패와 시련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내가 그 속에서 살아나왔는지 그 이야기를 진솔하게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눠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제가 좀 나왔어요. 저는 딸만 5인 집안에 제일 큰 딸이었어요.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육성회비도 못 내, 중학교를 갔는데 등록금도 못 내, 고등학교를 갔는데 동생들이 차차차 올라오니까 언니가 가져갈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한참 사춘기도 왔고 예민한 시절이었는데 저는 그때부터 철이 들어버렸어요. 아버지 어깨가 굉장히 무겁다는 걸, 아버지가 진 짐이 너무 무겁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아버지의 어깨를 조금 내가 덜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싶어갖고 조그마한 전자부품을 만드는 영세 사업장에 가서 사무보조일을 시작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친구들은 졸업을 했고 대학이라는 곳을 갔고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대학생이 된 어여쁜 아가씨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 친구들이 만날까 봐 전봇대 뒤에 숨어서 한 정거장 전에 가서 버스를 탔고 그리고 그 친구들을 만나는 걸 두려워했어요. 어느 날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오늘 미팅을 해야 되는데 친구가 하나가 부족해. 너 좀 나와. 그래? 나 대학생 아닌데 괜찮아. 가짜 대학생 하면 돼. 하고 책을 한 권 줬어요. 그리고 제가 나간 곳이 미팅 장소였는데 제 짝꿍이 된 남자 대학생이 영화배우였던 거예요. 너무 잘생긴 거야. 그리고 말을 너무 잘해. 아나운서인 줄 알았어. 그리고 돈가스를 잘라주는데 너무 잘 잘라. 그리고 입에 또 넣어줘. 아버지는 한 번도 반찬을 저희한테 넣어준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 아빠 같은 남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멋진 남자도 있구나 하고 사랑에 흠뻑 빠져버렸어. 그 잘 잘린 돈가스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는 이 남자를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임신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뜻밖의 미혼모가 돼버렸어요. 아이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남자가 36개로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군대로 갔어요. 따라오질 못하게. 아이가 난 지 2주 만에 저는 그 남자의 집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결혼식도 안 올린 아이가 아인을 데리고 왔으니 시댁에서는 너무 싫어하는 거야. 그리고 아이가 막 우는데 우유를 안 사줘. 나는 배가 고프면 참으면 되는데 아이는 못 참더라고요. 골방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아이를 낳았잖아. 그러면 키워야 되잖아. 내가 언제까지 손을 벌리고 이 아이를 분유 사주세요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친정 엄마한테 갔어요.
친정엄마한테 가서 잠깐만 아이를 좀 봐달라고 하고 제가 찾아간 곳이 남대문 시장이었어요. 남대문 시장이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간 거예요. 버스에서 내리고 보니까 원화동복이라고 하는 큰 간판이 보이더라고요. 그 간판을 보고 저도 모르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서 사장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 저 일 좀 하고 싶습니다. 저 일 좀 시켜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쳐다도 안 보는 거야. 그래서 큰 소리를 냈어요. 사장님, 저 일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몸무게가 45kg 나갔어요. 바짝 마르고 얼굴은 퀭한 애가, 삐쩍 마른 애가 앞에 서갖고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사장님이 저를 위아래로 훑겨보시더니 너처럼 말라깽이는 이런 일 못하니까 딴 데 가서 쉬운 일 찾아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안 물러섰어요. 저 일이 하고 싶으니까 시켜만 주세요. 무슨 일이든지 다 할 것 같으니까 시켜만 주세요 하고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제게 아침은 먹었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요, 안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밥 시켰으니까 밥이나 먹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양은 쟁반에 시장 아주머니가 탁 내리는데 보니까 하얀 쌀밥이 소복히 올라오고 소고기하고 무가 둥둥 떠있는 소고기 묵국이었어요.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먹어본 밥 중에 그때 그 밥은 너무너무 맛있는 밥이에요. 잊어버릴 수가 없는 밥이에요. 그 밥을 개눈 감치듯이 먹고 얼른 사장님 주변을 다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다 정리정돈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저에게 내일 나온나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취업이 됐어요. 군대 간 남편이 36개월 있다 와야 되는데 10개월 만에 저한테 돌아왔어요.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그런데 이 사람이 갈 때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저에게 왔어요. 지금 저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죽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묘비에 미망인이라고 하는 제 이름이 또 써 있어요. 미망인 임희성. 나는 아직 면사포도 안 써봤는데 한순간에 미혼모가 됐다가 갑자기 미망인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그 시련을 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 가족들은 면목동 산 꼭대기에서, 그것도 무허가 판자촌에서 장마철이 되면 장판 밑에 물이 지크덩 나오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바퀴벌레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런 집에 살았는데, 그것도 7 식구가 칼잠을 자고 나왔어요. 제가 남대문 시장을 나가니까 아이 분유값을 벌었고 동생들이 엄마한테 돈 달란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공부를 했는데 책상이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남편이 죽었다고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빨딱 일어나야만 됐어요. 그렇게 저는 남대문 시장에서 가족을 살렸고 죽은 남편을 잊을 수가 있었어요. 아이가 자라서 유치원을 갔는데 이 아이가 엄마 얼굴을 그려오라고 하니까 엄마를 보질 못하니까 이불을 덮고 자는 엄마를 그려간 거예요. 남대문 시장은 밤에 장사를 해요. 그리고 낮에 잠을 자는데, 그래서 유치원을 간 딸이 엄마 얼굴을 그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불만 덮고 자는 엄마 얼굴을 그려간 거예요. 그걸 내가 스케치북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빠도 없는데 왜 엄마마저 이렇게 아이를 키워서 될까? 그러면서 내가 낮에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는 와중에 우리 제부가 이런 말을 해요. 강남에 갔더니 아파트예요. 청소 아줌마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저 형 같으면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탁 드는 게, 그래? 그거는 힘든 일이겠구나. 어려운 일이겠네. 그러면 경쟁자가 없겠구나.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니까 일단은 경쟁자가 없겠네. 그래서 그래, 해봐야지 하고 그때부터 청소 아주머니들을 만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나가서 청소 아주머니들을 데리고 일을 하고, 밤에는 그동안 벌렸던 남대문 장사를 또 했어요. 2년 정도를 제가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사람이 멘붕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남대문 가게를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계단을 닦는 CEO로 변신을 해요. 그리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하자는 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돈도 벌었고 먹고 살만 했어요. 동생들 대학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고 딸도 키우고. 이쯤 되면 드라마에서 불행 끝 행복 시작이어야 되는데 저에게는 파도가 잔잔한 파도는 없더라고요. 이번엔 쓰나미가 왔어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눈이 안 보여요. 이게 뭐야? 이제 갑자기 또 이제 노안도 오나 싶어서 제가 안과를 갔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병명이 나오는데 뇌종양이래요. 그런데 이 뇌종양은 제거가 안 된대네. 그래서 5번의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오늘 아침에도 이와 아이와 함께 친구처럼 살고 있어요. 이 아이를 지우면 저도 같이 어딜 가야 된대요. 뇌종양이란 판정을 받고 5번의 수술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급해졌어요. 제가 하고 있는 청소 용역을 딸에게 물려줄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급한 마음에 식당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남들보다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돈의 운빨은 좀 타고 태어났나 봐. 식당을 차렸는데 이게 또 대박을 치네. 그래서 또 욕심나서 또 하나 했더니 또 대박을 쳐.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누가 또 큰 조언을 해. 잔잔한 거 갖고는 돈이 안 되니까 큰 거 하세요 하고. 그래서 또 팔랑팔랑 하니까 또 혹 넘어갔어. 큰 식당을 냈는데 2번 다 대박을 쳤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큰 대박인 줄 알았는데 큰 쪽박을 쳤어. 만져보지도 못한 억 단위 되는 그 돈을 빚을 줬어. 큰 대박이 아니고 큰 쪽박을 차니까 저에게 따라온 거는 신용불량이라는 게 따라오더라고. 저는 지금도 아직까지 신용불량자로 살고 있어요. 신용불량자로 한번 나라에서 이렇게 딱 금이 그면 그게 10년이 간대요. 그러니까 올해쯤 제가 이제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식당은 제가 돈을 쫓았잖아요. 딸에게 물려줄 돈을 물려주고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돈을 쫓았던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죽기 전에 뭐가 하고 싶을까? 그런데 학창 시절에 친구들이 대학을 간다고 두꺼운 책을 끼고 아주 멋진 청춘들이 걸어가는 모습이 제 머릿속에는 안 잊혀지더라고요. 나도 한번 꼭 등록금 한번 내고 싶다. 나도 내 손으로 꼭 한번 대학에 가고 싶다가 제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 유아복지과를 지원을 해가지고 야간대학을 다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올 2월 21일 날 드디어 4학년 학사모를 썼어요. 그리고 나니까 학교에서 4년 동안 제가 뭘 배웠을까요? 제 감춰져 있는 내면 아이를 만났어요. 제가 만약에 식당을 해서 성공을 했다면 지금쯤 졸부가 됐겠죠. 돌아다니면서 돈만 썼겠죠. 내가 이 나이에 뭐 할 게 뭐 있어요? 돈 쓰는 일밖에 없었겠지. 그렇지만 4년 동안 제가 배운 것은 돈으로 겪을 수 없는 큰 저의 지나간 아픔을 찾았어요. 심리 쪽에 대한 책을 보니까 제가 중증 환자더라고요. 어렸을 때 아버지 때문에 겪었던 트라우마, 엄마 때문에 겪었던 나의 억압, 분노, 그게 모든 게 다 내 안에 감춰져 있었어요. 저는 이중적으로 살았던 거예요. 무작정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면 되고 무작정 돈만 있으면 이 세상은 다 되는 거야.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제 안에 있던 상처는 어린아이는 그대로 울고 있었어요. 죽음을 눈앞에 둔 남편의 슬픔마저도 저는 꼭꼭 가슴속에 눌렀기 때문에 어디 가서 활개를 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제가 다 4년 동안 배운 성과예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어떤 분들은 당신 성공했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는 실패를 하면서 오늘도 성공의 길을 내가 가고 있구나. 아, 실패를 하니까 성공에 다다랐구나.
내가 실패를 했으니까 성공에 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빨라지겠구나. 실패와 성공은 같은 말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의 성공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게 아니고 저의 고난과 좌절 속에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를 여러분들에게 진실하게 나누고 싶다고 제가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이야기는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큰 쓰나미와 파도, 그 쓰나미와 파도를 내가 어떻게 서핑했는지, 그 자리에서 내가 주저앉지 않았던 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쓰나미를 제가 즐겼더라고요. 그 좌절을 즐기고 있는 거였어요. 제가 뇌종양이라고 하는 이 불치의 병을 가지면서도 여러분들 앞에서 이 친구하고 함께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어차피 내가 즐길 거니까. 인생은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죽음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이 가고 있는 건데 즐겨야 되거든요. 어떤 일을 닥치더라도 우리는 성공에 가깝지 않아요. 가까운 건 실패가 가까워요. 그거를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성공을 가기 이전에 내 안에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일까,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 될까를 생각하면 아마 성공에 갈 수 있는 길이 조금 더 빨리 올 것 같아요.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